안녕하세요, 정승현입니다. 어떤 키워드로 책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오늘 키워드는 공부를 하다 쉬는 시간에 읽으면 좋은 책. 쉬는 시간에 또 책을 읽는다고요? 네, 쉬는 시간에 읽을 법한 재밌는 책들이 있죠. 2권의 역사책과 1권의 인류학 책인데, 일단 인류학 책부터 꺼내드리면 라인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부제를 보시면 선의 인류학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라인스, 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팀 잉골드라는 이제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책은 선의 인류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아이디어들을 이제 막 모아놓은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사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점으로 표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책인데, 그 뒤에 뒷표지를 보면 아주 요 말이 딱 모든 걸 보여주죠. 생명은 점에 가둬지지 않는다. 생명은 선을 따라 나아간다. 우리가 어디를 걸어간다고 쳤을 때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책을 하면 보통 목적지를 정하지 않죠. 아니면 목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최단 경로로 구성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도 가봤다가 어느 가게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구불구불구불한 선으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관광을 간다라고 하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목적지에서 내려서 주변을 막 보다가 다시 버스에 타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점대 점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따라서 가죠. 산책의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방식,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경로들을 겪고 이런저런 진동들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내면서 어느 순간 가봤더니 여기에 있더라.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선을 그리면서 가는 모양인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비단 생명체와 산책과 이런 것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진 않죠. 실제 우리가 뭔가를 쓰거나 손으로,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선으로 표상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매사 모든 존재가 사실은 전부 이 라인을 그리면서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이 모델이 흔히 지금 우리가 겪는 굉장히 인류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한 이른바 근대적 사고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을 어떻게 넘어설까?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존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근대적인 그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실제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매우 흥미롭고 페이지마다 그래,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 책에 관해서 마크 에버트라는 분이 쓴 건데,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세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일상 곳곳에서 라인을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다.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기분이 드는 책이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위한 일기책과 세미나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것, 공부의 의미,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가 됐는지 라는 주제에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골라본 책이 요게 공부하는 인간 중세 후기 유럽의 식자들이라는 텍스트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식자는 지식인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탄생했는가, 이거를 이제 중세사를 기초로 해서 보여주거든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계급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하는 지식인 계급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데 이것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른바 라틴어가 그러니까 중세 말기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그 문예 네트워크라고 해갖고 지식인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로 통합돼 있었어요. 라틴어였었죠. 그건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 한자가 했던 역할과 비슷한 거의 똑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똑같냐 하면 라틴어로 말할 줄은 모르는데 라틴어로 읽고 쓰는 게 가능한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자로 다 이제 문어적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어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세 이전 모델에서는 문어적인 걸로 지식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어적인 게 섞여 있죠.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이 대화를 통해서 얘를 깨우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생각해 보면 쉬운데 이 라틴어 체제가 완성되면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써냄으로써 지식을 보존하고 이런 방식의 이른바 지식 유통 방식 그리고 이 지식인의 작업 방식 같은 게 이제 창출됐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매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지식인들이 지식 계급이 자기의 이 알미라는 걸 생산하는 방식이 근대적이란 말이죠. 앉아서 입을 다물고 눈으로 텍스트를 쫓아가면서 읽어내고 그 읽은 바를 바탕으로 동일한 형태의 글자들을 흰 바탕 위에 써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지식을 생산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적인 환경이 이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세미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책을 읽어오라 그랬는데 유튜브만 보고 온다던가 그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 이게 뭔가 많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이 알매 전달 방식, 지식의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그 생산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런 주제와 관련해 갖고 아주 재밌게 읽을 만한 쉬는 시간에 있는 거요? 이런 걸 쉬는 시간에 읽는 겁니다. 공부 시간에는 뭐 우리 다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세미나들을 하실 거고 강의도 들으실 거고 그러면 그거 하느라 읽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읽고 막 에세이 쓰고 후기 쓰고 발제문 써오고 막 이거 하는데 너무 지치잖아요. 쉬는 시간은 방학 같을 때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머리를 식히는 겁니다. 마지막 책은 가장 이 여가의 의미에 가까운. 여가라면 약간 취미? 취미에 가까운 그런 텍스트인데 이겁니다. 6,000년 빵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껍죠. 두께가 지금 꽤 두꺼워요. 네. 꽤 두꺼운데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빵을 중심으로 인류사를 쭉 써 나가는 겁니다. 정말 빵을 사랑하시는 이거는 뭐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빵을 워낙 사랑해서이기도 하고 빵은 정말 맛있죠. 이거를 이제 쓰신 분이 하이니 야콥이라는 분인데 독일어권의 저자시고 이 책이 쓰여진 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제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처음 나올 때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 서술을 할 때 정치사를 중심으로 아니면 뭐 무슨 왕조사를 중심으로 이른바 큰 역사를 이제 서술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주류적인 역사 서술 방식이었었는데 요즘 이제 미시사라고 해갖고 무슨 와인의 역사, 치즈의 역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시도가 되게 흔한 시도는 아니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구성한다라는 게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폴레옹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폴레옹이 뭐 때문에 졌냐? 병사들에게 빵을 먹이지 못해서 진 거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원정에 갔다가 처참하게 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러시아가 사용했던 전술이 이른바 청야 전술이에요.
모든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 뒤로 후퇴하는 거죠.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 당시 군대에는 먹을 걸 다 싸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한 달치 식량을 싸갖고 가서 나머지는 현지 조달하는 방식인데 현지 조달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뭐 강당. 이것도 이제 빵을 중심으로 이 전쟁의 성패를 다루거나 네, 엄청 중요하죠. 이집트 피라미드와 이집트 왕조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집트 파라오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파라오가 이 이집트 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딱 손에 쥐고 절대 놓지 않았었던 것 하나는 빵의 생산권이에요. 이거는 중세까지도 계속 중세 유럽까지도 이어지는데 중세 유럽의 방앗간 주인은 그 방앗간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주로부터 방앗간을 임대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대 사람들이 빵을 얻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예,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정치사 같은 데서 나타나는 농민봉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전부 이게 빵을 둘러싼 문제였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빵과 연관되어 있는 곡식의 생산 방식부터 시작하고 이게 빵을 중심으로 생활사와 정치사와 이런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이제 설명해낼 수 있는 이거는 정말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빵 좋아하시잖아요. 네, 빵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책입니다. 다음 타자는 다음 타자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사이제 가서 만나는 요즘 이제 둘째가 태어나갖고 한참 바쁜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사이제의 강보순 선생님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공동체 전반을 두고 봤을 때 거의 사람을 찾기가 힘든 80년대 초반 출생자 중에 한 명. 게다가 남자. 특이하네. 그죠. 그리고 게다가 막 이제 애를 보고 있는 남자.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이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강보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